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지수의 하락폭은 작지만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그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도 많고, 특히 기간이 그때는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순식간에 올라버렸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 겹쳐서 기간도 길게 가는 분위기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미국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가창은 잠시 멀리하고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변동성 심한 제약 바이오 투자 대안은 없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주변부 산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 FDA에서 RMET이라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한 신속 승인 절차가 도입되고, 또한 이 무렵에 CAR-T가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모달리티별로 파이프라인 숫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는 분야가 바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입니다. 파이프라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니까 당연하겠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투자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3배 정도의 금액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투자됐습니다. 보시는 표는 현재까지 FDA 승인을 받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들의 목록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로는 스파크 테라피틱스의 럭스터나와 노바티스의 졸젠스마 2개가 FDA 승인을 받았고, 4종의 CAR-T 세포 치료제와 1종의 암 용해 바이러스가 FDA 승인을 받아서 총 8개의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핵산 치료제까지 포함시키면 품목수는 더 늘어나는데요. 잘 아시는 바이온테크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mRNA 백신 2종이 FDA 승인을 받았고,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모두 10개의 품목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는 siRNA, 안티센스 올리고, 모플리너와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RNA를 저해하는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핵산 치료제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상태이고, 아마도 여러 바이오 업종들 중에 지난 2년간 가장 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승인 의약품들의 경우 대체로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산 의약품은 논외로 하고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들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먼저 시장에 나온 제품들의 매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하다면 후속으로 개발되는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인 졸젠스마의 치료비는 연간 2.1밀리언 달러에 달하고, 5번째로 비싼 럭스터나 역시 0.8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CAR-T 치료제 역시 유전자 치료제들만큼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연간 0.4에서 0.6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 의료보험사들과의 보험 적용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국가건강보험을 주관하는 CMS에서 CAR-T 치료제의 보험 상환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CAR-T보다 더 고가인 유전자 치료제들은 건 바이 건으로 심사를 해서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치료비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거나 선수금만 받고 치료 효과가 지속적인 경우에 후보를 받는다던가 하는 여러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지불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인 로슈의 럭스터나의 경우 매출 부진으로 로슈가 상각 처리하기 시작했고, 2021년 연간 보고서에 품목별 매출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블루버드 바이오의 유전자 치료제인 진테글로는 EU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개별 국가들과의 보험 적용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발 중인 후보 물질들에서 지속성, 안전성, 제조 공정상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높은 기대를 받았던 하이 프로파일 후보 물질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됐습니다. 세 번째, FDA 승인 유전자 치료제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마린의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 발록스는 장기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과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견됐고 결국 FDA가 지속성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페이트 테라퓨틱스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 CAR-NK 치료제 역시 환자가 재발하면서 지속성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알로진 테라퓨틱스의 동종 2개 CAR-T 치료제와 아스텔라스의 희귀질환 대상 유전자 치료제, 블루버드 바이오의 지중해 빈혈 유전자 치료제 진테글로에서는 염색체 변이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스텔라스의 경우 오덴티스를 인수해 들여온 파이프라인들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수금액 $3빌리언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또한 아이오반스 테라퓨틱스의 T 세포 치료제는 FDA가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배치들 간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 배치 간 동일성 문제는 바이오 의약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인데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는 항체 의약품보다 훨씬 복잡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배치 간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드린 예들은 모두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후보 물질들이고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이고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지난 2년간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은 물론 바이오 전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언더퍼폼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대한 빅파마들의 관심은 줄지 않고 있고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주가가 나락으로 갈 수 있지만 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누군가는 최종 승자가 됩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기술들을 들고 나온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를 가늠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야 전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상시험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 분야가 성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내의 기업에 투자하면 누가 승자가 되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vertex pharma와 CRISPR Therapeutics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의 치료 과정을 보여줍니다. 치료 방식은 그림에서 보시듯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우선 환자 스크리닝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 조혈 모세포를 추출합니다. 조혈 모세포는 생산시설로 보내져서 특정 세포만을 골라낸 뒤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을 통해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하고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유전자 편집된 조혈 모세포는 환자에게 골수 이식을 해서 치료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그림 하나가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경우 환자 스크리닝을 해야 합니다. 치료에 적합한 환자인지 유전형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분자 진단 기업들과 손잡고 동반 진단법을 동시에 개발합니다. 하지만 분자 진단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부분에서 밸류체인 기업 한두 개를 손에 꼽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세포를 생산시설로 옮기고 유전자 조작을 가한 후에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포 유전자 치료 물질의 운송은 그냥 아무데나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운송 용기가 필요하고 각각의 시설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문화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에 필요한 물질들이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은 일반 오피스 빌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건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들을 임대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상 언급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mRNA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콜드체인 기업들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운송 과정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크라이오포트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은 생명과학 분야의 콜드체인에 특화된 퓨어 플레이어들이고, 그 밖의 기업들은 여러 분야의 사업 중에 콜드체인도 함께 하는 기업들입니다. 후자의 기업들은 대부분 콜드체인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자사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아메리소스 벌게는 미국 최대의 의약품 유통기업이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생명과학 연구 기자재, 소모품 개발 및 유통기업이고, UPS는 잘 아시는 대로 페덱스와 함께 세계 최대의 운송기업이고, 에어 리퀴드는 산업용 가스, 의료 화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기업입니다. 그림은 크라이오포트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의 연간 매출 추이인데요. 연두색이 크라이오포트, 주황색이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입니다. 보시다시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16년도 무렵부터 이 두 기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O, 위탁 생산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역시 초록색 글씨로 표시된 기업들은 CDMO 분야의 퓨어 플레이어들이고, 검정색 글씨는 CDMO 서비스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입니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대표적인 CDMO를 꼽으라면 캐털런트와 스위스의 론자를 꼽을 수 있고, 찰스 리버랩은 최근에 이 분야의 CDMO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비드 바이오 서비스는 원래 바이오텍 기업이었는데 신약 개발에 실패하고 업종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서머 피셔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드렸고, 데이나허는 의료 생명과학 산업에 관련된 복합기업인데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CDMO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머전 바이오 솔루션은 탄저균 백신과 같은 바이오 디펜스 관련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인데, 백신 생산을 하다 보니 CDMO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CDMO 기업들의 경우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CDMO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의약품에 대한 CDMO 사업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노출 정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언급된 기업들 모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그림은 캐털런트와 찰스 리버랩의 연간 매출 추이입니다. 보라색이 캐털런트고 연두색이 찰스 리버랩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의 매출 비중은 캐털런트가 월등히 높습니다. 두 기업 역시 2016년도, 2017년도를 기점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캐털런트의 경우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매출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생산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여러 기업들이 임상시험에 사용할 치료제 물질 생산이 지연되면서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털런트는 2020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 포함되면서 생산시설을 크게 확충했기 때문에 향후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생산 캐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기 및 소모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들입니다. AAV나 렌티바이러스, 플라즈미드 DNA 등은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환자 본인의 세포를 추출해서 치료하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추세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나 일반인 공여자의 세포를 추출해서 미리 제품을 만들어 놓는 동종 이계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생산한 뒤에는 정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세포를 대량 배양하고 정제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독일의 사토리우스, 독일의 머크, 서머 사이언티픽, 데이나허, 레플리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퓨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사토리우스와 레플리젠의 매출 추이입니다. 두 회사를 구분해보자면 사토리우스는 바이오 리액터처럼 이 분야에서 필수적인 용품들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인 반면, 레플리젠은 일종의 틈새 시장 플레이어로
대형 기업들이 제품군에서 빠져있는 품목들이나 일회용 소모품 등을 주로 제공합니다. 사토리우스의 경우 미국 시장에는 ADR로 상장되어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기업들 역시 2015년 16년경부터 매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최근 2년은 코로나19 특수인데요. 증가하는 트렌드 내에서 조금 더 위로 튀어오른 것이고 추세 자체는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산 치료제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 핵산, 그리고 mRNA를 정제할 수 있는 올리고 DT 컬럼 같은 것들인데요. 역시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데이나허, 독일의 머크, 애즐런트 등의 기업이 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고 미국 상장 기업들 중 퓨어 플레이어로는 마라바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마라바이 라이프 사이언스는 mRNA나 올리고핵산 생산, PCR 검사 등에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 mRNA 생산 과정에서 캐핑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마라바이의 대표 고객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바이온테크입니다. 최근 연도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덕분이고요. 이 기업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너무 커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기업인데요.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 마침 어제 조금 전에 언급한 사토리우스가 인수합병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벤타스, 헬스픽 프로퍼티 같은 리츠 기업들과 블랙스톤,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 같은 대체 투자 기업들이 생명과학 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생명과학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의 경우 생명과학 산업의 임대업이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지난주에 일라이 릴리가 $700밀리언을 투자해서 보스턴 시포트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하는 제네틱 메디슨 사이트를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업 인텔리아가 생산시설을 확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기사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두 기사 모두에서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가 등장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인텔리아 모두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데요.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는 비단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임대업으로는 원탑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림은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의 1996년부터의 주가와 매출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대다수의 오피스 리츠들이 하락한 후에 코로나19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 달리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는 바로 회복하고 고점을 금방 뚫어버렸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명과학 산업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고 2020년과 2021년에 IPO 붐이 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회사는 생명과학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으면서 투자증과 임상 파이프라인 증가에 수혜를 입을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운송과 관련된 콜드체인 기업들,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 임대와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분야들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입니다. SR 리 님이 댓글로 헬스케어 섹터에서 장투하기 좋은 분야와 탑3 종목 소개를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장투할 탑3로 꼽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입니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한마디로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용 기자재와 소모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로 생명과학 산업의 R&D 쪽에 집중해 오다가 최근 5년간은 신약 개발과 의약품 생산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 기업인데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 인수하는 기업을 보면 생명과학 분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매출과 순이익, 주가인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R&D 분야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큰 신약 개발과 의약품 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매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골라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분야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서 누가 성공할지를 쉽게 점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혁신적이고 그래서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성공 여부, 상업적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 규모가 커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